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예진입니다. 저희 방송 매일 아침 8시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이 2시간 동안 미증시 애프터마켓 실시간 이슈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와 전략, 여기에 아시아 증시에 대한 개장 대비까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채팅을 통해서도 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줄여서 이렇게 오악을 모닝을 함께 많은 분이 외쳐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기업과 시장, 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서로 질문도 많이 나누시고 저희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내용 살펴봐야겠죠. 우선 셧다운 이 키워드 정말 지금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정말 이 디데이가 이제는 눈앞에 다가오고야 말았는데 간밤에도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로 이 상승 흐름을 이어주었습니다. 나스닥이 0.3% 오름세, S&P 500도 0.4%대 상승불을 함께 켜냈는데요. 시장은 과연 어디에 움직였고 또 그리고 이 기업들은 어떤 이슈들을 내놨는지 우리 두 사람의 새벽 요정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이제 절반 이상이 넘어갔는데 자, 오늘 수요일도 힘차게 네, 좀 하루 남았습니다. 연휴까지. 그러니까요. 두분? 네, 연휴를 많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수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의 시장 상황 어땠는지 우리 지수와 그리고 원자재 등등 자세한 내용들 살펴볼까요? 네, 오늘장 미국 증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를 주시하며 움직인 시장이었죠. 현재 시간으로 2025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10월 1일 0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한 이 미국의 9월 비농업 일자리 등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불안감이 오늘 시장을 지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들어 3대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9월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세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국채시장 역시 오늘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주시하며 움직였으나 중장기물 국채금리를 제외하고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의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요. 네. 지난달 미국의 구인 건수는 723만 건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다만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한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16%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62%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달러와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어제 97선 후반으로 밀려났던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소폭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ING에서는 이달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약세, 엔화 강세 베팅하는 포지션이 늘어날 거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147엔 후반에 거래됐습니다. 원화의 경우 다시 1,400원대로 올라온 모습이죠. 원래는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수입 기업들이 달러화로 결제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0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며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물러나나 했지만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0.84% 상승한 3,887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증가 우려 속에 이틀 연속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하루 50만 배럴까지 증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펙에서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1.39% 하락한 62달러 중반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1.31% 하락한 66달러 초반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의 시장 상황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더 9월 후반 들어서면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내용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셧다운과 관련된 타임라인과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예림 아나운서와 잠시 후에 또 꼼꼼하게 살펴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서 바로 송땡땡님께서 문어 예림님, 은비디아 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의 별명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좀 각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IB 종목 잠시 후에 너무 기대한다. 네. 이렇게 예림 아나운서에 대한 기대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은비 아나운서는 오늘도 또 은비카세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애프터마켓 무버와 함께 바로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각 과연 미국 증시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지 제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애프터마켓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죠. 리튬 아메리카스가 거래량이 1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한 새벽 5시 15분쯤에 실적을 발표한 게 나이키였거든요. 나이키도 지금 거래량으로는 2등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엔비디아 이렇게 순서대로 쭈쭈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1위는 역시나 지금 2등에 리튬 아메리카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좀 리튬 아메리카스로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리튬 아메리카스 정말 눈에 띄는데 바로 채팅창에서도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바로 좀 살펴볼까요? 네, 리튬 아메리카스는 제가 지난주쯤이었죠. 그때도 맞아요.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와 서커패스 리튬 광산에 직접 투자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나왔거든요. 여기서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5%랑 서커패스 광산 지분 5%를 각각 취득한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근데 이번 투자는 영구적인 보유는 아니고요. 출구 전략,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까지 지원한 뒤에 지분을 매각해서 빠져나올 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 지난주에 이 로이터 보도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참여를 협의 중이다라고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 모든 배경에는 2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 지분 참여도 그 과정의 일부이고 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3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리튬 아메리카스, 리튬과 관련된 동향이 지난주에도 이슈 전해주셨을 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화권까지 정말 글로벌 증시 전반에 리튬 관련주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오늘도 애프터마켓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보기에 앞서서 잠시 선물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지수 선물에서는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한 7시 10분 그때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일어나면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다. 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타임라인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 살펴볼게요. 사실 나이키 성적표 내놓을 때마다 이제는 반등의 서막인가? 이제는 반등의 서막인가? 이 질문 늘 나오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답을 내놓지는 못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참 좋은 답을 뚜렷하게 내놓은 적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1% 늘어나면서 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EPS까지도 기대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에서 조금 있었어요. 총 마진율이 3.2%포인트 줄어들어서 42.2% 정도에서 그쳤는데요. 회사는 그 이유를 구형 재고를 크게 할인하면서 털어난 데다가 관세 부담까지 겹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키는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 관세 부담이 겹치게 된 거예요. 사업별로 보면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나이키의
나이키의 자체 매장, 뭐 오프라인이라던가 온라인 쪽에서는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외부 리테일러를 통해서 하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회사죠. 이 컨버스 브랜드 매출은 무려 27%나 급감을 했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중국 쪽에서는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제 나이키 쪽에서 말하기를 환율 효과 덕분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라면서 진짜 희비가 엇갈리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CEO는 이제 성과를 쌓아가고는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스포츠와 지역 판매 채널을 이렇게 같은 속도로 성장시키려면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고요. CFO도 회복은 사업 부분마다 속도가 달라서 직선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창을 딱 띄워드렸는데 딱 보이시죠? 근데 여기 지금 애프터마켓 딱 가운데에서 주가가 한번 뽕 하고 튀는데 이때가 딱 컨퍼런스 콜 때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조금만 다음. 더. 거기. 아. 네, 그때가 딱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뭐 월가 예상치를 넘어갔기도 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측이 사실 이번 분기에는 약 5에서 6% 정도 판매 감소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폭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도매 부분에서 이익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쪽에서는 2년 동안 그동안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올 때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년에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년이면 저번에 저희 말한 대로 올림픽?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올림픽? 하나 더 있어요? 네. 월드컵? 맞습니다. 천재예요. 문어라는 별명이 오늘도 룩을 좀 약간 문어 스타일로 입었거든요. 오늘도 완전 대박이에요. 문어예요? 그래서 나이키 쪽에서는 내년에 있을 올림픽과 월드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월드컵은 이번에 어디서 열립니까? 북미에서 열려요. 네. 북미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주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 축구 사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무려 3%대 탄력 속에 72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사실 나이키가 어찌 보면 이 미국 MZ세대의 지표, 소비 지표 중에 하나 같은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위상을 잃은 지 좀 오래됐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해 주신 이벤트들 속에서 다시 한번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맞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준비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나이키 실적이라고 나이키 신고 왔거든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나이키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이키를 또 신고 왔습니다. 와! 짜잔! 이거 신으면 뭔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신어봤는데 그래서 상승세?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나이키 실적 때 아디다스 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또 나이키와의 약간 의리를 맞아요. 그쵸. 네, 실적 잘 안 나와서 시간에서 왜 오르고 있지?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 신발 때문인 것 그쵸? 같아요. 네, 이유가 대박이죠? 네. 최초 신발 보여드리는 방송 저희가 나이키 그리고 우리 은비 아나운서의 이 신발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옥시덴탈인데 사실 옥시덴탈 관련해서도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저번에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살펴줬었어요. 에너지 섹터가 약할 때 혼자 조금 올라오는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소식이 나왔죠? 네, 이번에는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의 석유화학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이 딜이 성사가 된다면은 버크셔 입장에서는 무려 2022년 이후에 아주 가장 큰 인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협상이 막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며칠 안에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0.85%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옥시덴탈까지 살펴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캠을 좀 노리고 있다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자, 저희 지금 은비 아나운서 채팅창에 방송 최초 운동화 인증하는 아나운서 그리고 정연두님께서 나이키는 양심 있으면 광고 넣어라라고 제발요. 하시는데 네, 나이키 한번 오늘 방송 보시고 연락 꼭 주시면 땡큐 나이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바티스로 가볼게요. 노바티스 새로운 치료제 소식이 나왔어요? 네, 새로운 치료제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FDA가 렘브루티닙을 승인을 했어요. 이 약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성인 환자를 위해서 먹는 약인데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6주 이상 두드러기가 계속 생기는 질환인데 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렘브루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최초의 BTK 억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BTK 억제제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BTK라는 단백질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약인데 이 단백질이 막혀야지만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과 염증 물질이 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스위치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노버티스는 이번 승인이 기존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공을 한다면서 특히나 이 비만세포, 그러니까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세포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잡을 수가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0.42%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정규장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좀 치료제가 많이 쓰이게 된다면 워낙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을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소식입니다. 노바티스였고요. 이번에는 디즈니로 가볼게요. 저희가 뭐 디즈니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 사용하면서도 디즈니 콘텐츠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철퇴 맞는다 이런 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맞아요. 사막에 떨어지면은 길을 못 찾잖아요. 그때는 디즈니 캐릭터를 이 유튜브에 올리면은 디즈니가 저를 찾아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디즈니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캐릭터.ai의 경고장을 딱 하고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디즈니 캐릭터들을 함부로 썼다라는 겁니다. 디즈니는 지난주에 이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 캐릭터.ai는 문제가 된 캐릭터들을 삭제했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또 덧붙이기를 우리는 이 일부는 우리가 새로 만든 창작물인데 다른 일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존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캐릭터.ai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AI 붐 속에서 미디어 기업들이 자신의 이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꼽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즈니는 지금 AI 이미지 생성업체인 미드저니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AI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게 너무나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좀 공격적인, 그러니까 방어를 확실히 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디즈니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내용은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준비한 종목들을 봤더니 개인적으로 오늘은 정말 생소하다. 네. 이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예림 아나운서가 정말 어렵게 준비해온 것 같거든요. 최고예요, 진짜.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아티비온입니다. 요즘 헬스케어 관련 네?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티비온은 심장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다루는 흉부외과에서 많이 쓰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네. 특히 심장 이식 수술, 대동맥 질환, 심장 판막 질환에 사용되는 기기로 유명합니다. 스티펠이 아티비온에 대한 투자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46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2분기 매출이 1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14% 증가했는데요. 특히 오넥스 기계식 심장 판막 매출이 20% 넘게 오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티펠도 이 오넥스 기계식 심장 판막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넥스 기계식 심장 판막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 심장에는 이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도와주는 판막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심장 질환이 생기면 이걸 기계식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티비온에서 쓰는 오넥스는 특수 탄소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경쟁사인 아보트보다 항응공제를 덜 쓸 수 있어서 미국인들 사이에는 오넥스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티비온은 2016년에 오넥스 라이프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그 이후로 오넥스를 기반으로 한 뚜렷한 매출 성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대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쓰이는 기술이죠. AMDS 스텐트와 스텐트 그라프트 기술도 매출 성장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동맥 파열을 막아주는 건데요. 오늘 제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되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지적 섹시한?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또 고령화 수혜주로도 각광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이 매출 성장 포인트를 주시해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 수혜주 우리가 이 대동맥 심장 판막과 관련해서 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티비온 살펴봤습니다. 스티펠이 목표 주가 $46 상방이 한 10% 정도 열려 있다라고 분석한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우리 예림 아나운서 칭찬에 약한 모습. 너무 쑥스럽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부끄럼 예림. 자, 우리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생소한데 이름이 또 길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 제약 바이오주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살짝 제2의 메세라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2의 개인적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아드바크 테라퓨틱스입니다. 아드바크 테라퓨틱스. 저는 의료기업들이 왜 이렇게 이름이 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어려워요. 팬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드바크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이번에도 스티펠이 아드바크에 대한 투자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24로 제시했습니다. 아드바크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 또 일라이릴리 마운자루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위고비는 뇌에 포만감을 전달해서 식욕을 줄이게 도와주고 또 마운자루는 혈당을 조절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아드바크 비만 치료제 이 ARD-101은 장에 쓴맛 수용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호르몬을 직접 건드려서 체중을 감량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미각을 활용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장에서 쓴맛이 나오니까 식욕을 뚝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을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장에서만 약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훨씬 적은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뿐만 아니라 폭식증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라고 스스로 식욕을 조절하기 힘든 질환이 있거든요. 이걸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는데 아드바크가 개발 중인 ARD-101이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위고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솔직히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쵸. 많잖아요. 네.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저는 제2 메세레를 넘어서 제2 위고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비만 치료제를 쓸 일이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의 위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와, 쓴맛이 나면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씩 정신을 놓으면은 폭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막 뷔페 가서 5시간에 있는다던가. 오, 네. 근데 그럴 때 항상 후회해요. 너무 많이 먹은 게 아닌가. 근데 쓴맛이 난다고 하면 식욕이 딱 뚫지 않을까요? 맞아요. 앵커님. 그러게요. 좀 식욕이 떨어지면 특히나 우리가 막 유산균 같은 영양제를 네. 먹을 때도 장 내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맞아요. 하니까 장에서 작용한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가 확실히 될 것 맞습니다. 같아서 좀 흥미롭네요, 확실히. 네. 좋아요. 네. 와, 진짜 흥미로워요. 좋아요라는 한마디로 정리된 네. 아드바크 테라퓨틱스 티커는 AARD고요. 목표 주가는 스티펠에서 $24로 제시됐습니다. 또 어느새 벌써 또 마지막이네요. 말도 안 돼. 자, 오늘 세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와이어 하우저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도 그렇지만 부동산 관련주 리츠주도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헬스케어 리츠주인 웰타워를 소개해드렸었고요. 맞아요. 또 얼마 전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메이서리치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는 북미의 산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북미의 산림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와이어 하우저에 대한 투자견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DA 데이비드슨이 와이어 하우저에 대한 투자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35로 유지했는데요. 제가 와이어 하우저를 산림지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라고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주력 분야는 산림지에서 나오는 원목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건설 기업들의 주 거래처라고도 하는데요. 직접 관리하는 산에서 나무를 재배하고 또 파는 거죠. 그래서 주택 관련 기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금리나 수혜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눈여겨볼 점은 테슬라가 이걸로도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테슬라 박사 은비 아나운서가 그쵸. 맞춰보시겠어요?
너무 뻔한데 바로 맞춰도 돼요? 네.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비슷합니다. 탄소 배출권. 아. 네, 바로 탄소 배출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나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산림을 탄소 저장소로 활용하면서 매출 원동력을 넓히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려 5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온 역사가 있어서 장기 투자를 노리는 분들께도 꽤 매력적일 것 같고요. 현재 주가도 저평가된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좋다고 D.A. 데이비드슨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목재와 가구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와이어하우즈의 경우 캐나다에도 산림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의 규모가 더욱 크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은 오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보면 소폭 밀리긴 했지만 와이어하우즈의 경우에는 관세보다는 주택 경기나 금리나 사이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가지고 있는 산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리스크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목재 가격에 따라서도 매출 추이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정말 좀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산림 투자 리츠 와이어하우즈 티커는 WY고요. 이 탄소 배출권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현재 24달러 선에서 애프터마켓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죠. D.A. 데이비드슨의 목표 주가는 35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앞서 아드바크 테라퓨틱스 그리고 아티비온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메가캡 특징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메가캡 특징주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개편 관련된 소식이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흩어져 있던 윈도우 조직을 다시 하나로 뭉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윈도우의 핵심을 다루는 엔지니어링 팀들이 한 부분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뭐 운영체제 핵심이라던가 보안, 데이터 분석 같은 걸 맡는 그 리더들이 모두 다 윈도우 디바이스 부분 사장인 다블루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윈도우 조직이 이렇게 흩어진 거는 2018년부터예요. 당시 윈도우 수장이었던 테리 마이어슨이 회사를 떠난 뒤에 일부 팀은 애저 쪽으로 갔고요. 또 일부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나눠졌는데 이번 개편은 이걸 다시금 하나로 묶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변화는 단순히 조직 개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윈도우의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준비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 다블루리는 이번 통합이 윈도우를 에이전틱 OS, 한마디로 스스로 판단하고 돕는 이런 운영체제로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윈도우도 본격적으로 AI가 접목이 된다라는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소식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에서 오름세 소폭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살펴봤고 이번에는 알파벳으로 가볼게요. 유튜브와 트럼프 대통령의 다툼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이것도 어제 제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을 마무리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합의금은 2,450만 달러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고로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세 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유튜브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세 곳 중에 가장 늦게 합의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 쪽에서는 하나의 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구글이 검색 기능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원래는 AI 검색을 하면 글자로 그냥 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구글이 지난 5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AI 검색 모드를 내놨을 때는 질문을 하면은 AI가 알아서 뭐 정리를 해주기는 했지만 결과가 전부 다 텍스트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할 때 상품을 고르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때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까지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사용자에게 조금 더 친절해진 검색이 드디어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다. 다음 기업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이런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아마존으로 가볼까요? 네, 아마존은 또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번에는 업데이트된 음성 비서인 알렉사 플러스와 연결되는 새로운 기기들을 정말 한꺼번에 우르르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에코 스피커, 파이어 TV,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 그리고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 링이랑 블링크 카메라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마존은 특히나 이 새로운 에코 제품군 쪽에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제품들은 이 알렉사 플러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내부에 신형 실리콘 칩을 넣어서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도 강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링 카메라는요. 얼굴 인식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방문자를 미리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적합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눈길을 끄는 발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아마존이 스포츠 베팅 회사인 펜듀얼이랑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프라임 비디오에서 중계되는 NBA 그리고 WNBA 경기의 공식 베팅 파트너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OTT나 이런 서비스들이 스포츠 시장에 좀 맞아요. 많이 이런 눈독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이야기 만나봤고 이번에는 메타로 넘어가 볼 텐데 메타도 뭐 정규장에서 1%대 내림세를 보였는데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내놨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메타가 요즘에 AI 쪽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보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리보스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를 직접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메타도 자체 AI 칩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처럼 여전히 큰 외부 회사들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는 외부에 우리가 덜 기대면서 우리 스스로 통제력을 더 키우자라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메타가 예전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허위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승소 하나가 꽤나 큰 부담을 덜어낸 일이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가장 이제 별표 3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메타가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이브와 최대 142억 달러 규모의 계약까지도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메타는 코어이브에서 AI 연구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오히려 코어이브 주가는 10%가 넘어가는 11.7%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코어위브 아마 오늘 이 방송 시작할 때 채팅창에서부터 좀 코어위브 정말 뭐 주인공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코어위브 비롯해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메타는 또 좀 우리끼리 스스로 한번 해볼래. 맞아요. 이런 지금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가캡은 테슬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제 또 이 주간 보험 등록 대수가 나올 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이 가장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뭘까요? 맞아요. 3분기 인도량. 3분기 인도량이 오늘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자면 3분기 들어서 가장 높은 주간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 보험 등록 대수가 19,300대에 달했거든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전체 판매량이 16만 5,350대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9% 줄어든 수치거든요. 근데 직전 분기랑 딱 비교를 해보면은 27%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지금 9월 30일자로 이게 좀 멘트를 까먹었어요, 제가. 세액공제 서비스가. 그렇죠. 네. 전기차 세액공제가 네, 종료됐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가 X에다가 빨리 구매를 하길 원한다라면서 좀 재촉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방송 시작 바로 전에 떤 소식이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모델 Y 성능을 사용 가능하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했네요. 그리고 이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관련해서는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9월 30일 안에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계약도 해당된다라고 이 부분을 함께 짚어줬던 것도 기억이 나는
됐는데 이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맞아요. 될지도 또 있어요, 제가. 네. 믿을 스몰에 또 준비했어요. 아, 네. 오케이.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너무 기대해 주세요. 궁금한데 네. 미들 스몰캡 이어서 잠시 후에 우리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이슈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셧다운 앞서 이제 예림 아나운서가 시황을 전해드릴 때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까지는 네, 좀 이게 맞습니다. 봉합이 돼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앞서 시황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 4시간 반쯤 남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셧다운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네요. 네. 미국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공화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터라 셧다운 가능성은 아무래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진행된 상황을 좀 보면요. 여야는 여전히 서로 남 탓을 하며 셧다운 책임을 미루고 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의원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정부의 셧다운을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셧다운을 좀 감수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죠. 오늘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해고될 거라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셧다운을 유도하고 있고 또 불법 이민자 의료 지원 등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일단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그렇죠. 일단 행정적인 게 좀 맞아요.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쵸. 일단 뭐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니까요. 즉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는 일시 중단되고요. 공무원들은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만 군인이나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공공병원 직원 등은 이런 필수 인력들은 업무를 이어가긴 하는데 급여는 셧다운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또 미국인들은 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셧다운 동안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 주부터 워낙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여행 가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그쵸, 같은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공공기관, 공원, 박물관 다 임시 휴업에 박물관도요? 합니다. 네, 어떡해요. 여행하시는 분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박물관도? 치명적이죠. 그러네요. 네. 하필 또 10월 말에. 우리 은비 아나운서 거의 울 것 같은데. 네. 박물관 열어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여행 갔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면. 그러니까요. 맘 먹고 미국까지 갔는데 맞아요. 비행기표도 너무 비쌌을 거예요. 한국인도 좀 그쵸. 배려해 주시지. 그러게요. 네. 그때 또 하필 10월 말에 FOMC도 예정돼 있습니다. 맞아요. 연준위원들이 워낙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경향이 짙은데 요즘 따라 중요시되고 있는 고용지표, 특히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제때 나와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이제 ADP에서 집계한 민간 고용 데이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ADP의 통계는 워낙 오류가 많고 또 정부의 수치 사이 오차 범위도 커서 연준은 더 큰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CPI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 이제 미시간대나 컨퍼런스 보도에서 집계한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겠죠. 그래도 주식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요. 웰스파고에서 투자자들은 정치적 상황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과거 셧다운에 들어갔을 때도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셧다운 당시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이 4%가 넘었다며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셧다운 가능성이 너무나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어지게 될까 이에 대한 이제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2주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맞아요. 정말 그건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탁 공방이 좀 이어지면서 상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넘어졌다는 점 예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이슈로 가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군대로 향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무려 800여 명의 미군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는 올려서는 안 되고 또 미국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핵무기 위력을 강조했는데요. 2026 회계연도 군 예산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9척의 군함 건조, 또 군인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등 사기를 불어넣는 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평화를 얻는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격언으로 포문을 열더니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전쟁부로 불릴 것이고 네.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를 위한 준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긴 했지만 부처의 공식 명칭 변경은 의회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서 펜타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어이구야. 건강하고 세요. 훈련되지 않으면 아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장병들에게 매년 2차례 체력 검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도 지시했고요. 또 수염이나 장발 등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전 세계 미국 지휘관들을 한데 모여서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요. 심지어는 국방부가 소집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군 장성들을 800명이나 모아놓고 왜 모이게 된 건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군 안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800명 군 장성들을 향한 정신교육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정말 매운 말들을 많이 네. 했는데 이 소집 이유를 좀 밝히지 않았다는 게 또 놀라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약간 국방, 방어에서 전쟁이라는 좀 더 강한 키워드를 썼다는 점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봤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병대 연설 이야기 체크해 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미들 스몰캡 특징주로 넘어갈 텐데 어젯밤에 저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이자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발 소식이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운 걸 하나 내놨습니다. 이름은 트럼프 RX.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약 온라인 직구 사이트인데요. 미국 국민이 여기서 약을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파트너는 화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부터 준비를 한 건데요. 화이자가 이 플랫폼에서 자사 약품 일부를 올려서 50에서 85% 할인된 가격에 팔기로 한 겁니다. 특히나 동네 병원에서 많이 쓰는 1차 진료용 약부터 일부 전문 브랜드 약품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합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최혜국 대우 가격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제약사가 미국 말고 다른 선진국에서 파는 가격 중 가장 싼 가격을 미국의 메디케이드에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쉽게 말했을 때 미국도 똑같이 최저가로 팔아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화이자는 미국 내에 70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과 공장 투자 계획까지 이렇게 짠하고 내놓았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화이자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의약품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면서 서로 좀 주고받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화이자만의 얘기가 또 아닌 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약사들과도 같은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는 일라일리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CMS 국장은 곧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소식들만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나왔다는 점, 화이자는 정규장에서 거의 7% 가까이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엑슨모빌로 가볼 텐데 엑슨모빌이 몸집을 좀 줄이려고 하나 봐요? 네, 전 세계 이 직원 중에 약 2,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좀 갑작스럽게 나온 결정은 아니고요. 회사가 그동안 세웠던 장기 구조조정 계획의 일부라고 합니다. 규모로 보면은 엑슨모빌 전체 직원 중 3에서 4% 정도가 이번 감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엑슨모빌 정규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갑작스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보잉 정규장에서 소폭의 약세 보였는데 어떤 이야기 있었나요? 네, 보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 하나인 이 737 맥스를 대체할 새로운 여객기 개발에 발을 들여놨다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보잉의 CEO죠. 켈리 오트버그가 올해 초에 영국에서 무려 롤스로이스 측과 만나서 신형 엔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새 항공기 조종석 설계 작업도 이미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기획 초기 단계라서 정말 개발을 확정한다 땅땅땅 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잉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좀 따로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항공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에게 좀 제때 인도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안전. 이 안전과 관련해서 기종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니까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잉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우리 은비 그쵸. 아나운서가 예. 앞서 예고를 했는데 자, 지금 한박 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네. 어떤 기업들 볼까요? 이번에는 포드랑 GM이에요. 이 포드와 GM이 전기차 리스 고객들에게 사실상 이 세액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와우, 사실 오늘까지잖아요. 이 미국 시간으로는. 원래 전기차를 사면 한 대당 7,500달러의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현지 시간으로는 9월 30일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는 전기차 가격이 갑자기 확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드와 GM이 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방법을 딱 찾아냈습니다. 각 회사 금융 계열사가 9월 30일 전까지 이 딜러가 차를 여러 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갖고 있는 전기차 재고를 계약금으로 미리 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융 계열사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둘 수가 있어요. 이후에 그 차량을 다시 딜러에게 넘기고요. 딜러는 그 차를 소비자에게 리스로 내놓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자들이 리스요율에 이미 반영된 7,500달러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제도가 끝나더라도 이 금융 구조를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소비자가 혜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아이디어를 크게 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소식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은 참 반길 것 같은데 포드와 GM이 정규장에서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해당 내용들 앞으로 또 소비자들의 반응도 체크를 해보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특징주 중에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글로벌 IB에서 언급했던 종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코닝이 좀 등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반도체나 이런 관련해서 좀 혈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좀 감명받아서 적어놨었어요. 네. 이번에는 퀀텀 없는데요. 아니, 예전에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 네. 퀀텀스케이프랑 코닝과 이제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퀀텀스케이프를 이제 흔히들 미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곳이죠. 그리고 팀쿡이 백악관 가서 좀 널리 알려졌던 기업이 코닝인데 코닝은 유리 세라믹 소재 기술에서 아주 강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둘이 협력하기로 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필요한 세라믹 분리막을 어떻게 대량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세라믹 분리막이 뭐냐면요. 배터리 안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다 들어가잖아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얇은 이런 층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합선들을 막아내고요. 이 동시에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이 성능의 핵심이죠.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 전문 회사고요. 또 코닝은 세라믹 같은 이런 소재들을 아주 잘 다루는 제조 강자라서 이 서로의 기술이 딱 정확하게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은 전고체 배터리를 뭐 연구실 수준에서만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퀀텀스케이프 CEO는 이 코닝의 세라믹 제조 능력은 우리 기술에 아주 딱 필요한 조합이다라고 했고 코닝 측도 우리 둘 다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양사의 기술력이 만났다라는 소식인데 퀀텀스케이프는 정규장에서 소폭의 약세를 보였지만 코닝은 2%대 주가 상승으로 해당 소식에 화답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티파이. 지금 CEO 관련해서 이 내용도 꽤 장 초반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경영 체제를 바꿨어요. 이제는 공동 CEO 체제를 도입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회사를 이끌던 창업자 다니엘 에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바꾸고요. 앞으로 회사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구스타프 쇠데르 스트램과 알렉스 노르스트램이라는 이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CEO를 맡게 돼요. 근데 이번 변화는 그냥 형식만 바꾼 게 아니라요. 지금 스포티파이가 단순히 음악 스트리밍을 넘어서서 이 팟캐스트라던가 오디오북까지 사업을 굉장히 폭넓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는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영 체제도 바꿔서 이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두 CEO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사업 컨텐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제품과 기술을 맡아서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미 2023년부터 이 두 공동사장이 전략과 운영을 함께 이끌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스포티파이는 정규장에서는 4%대 내림세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저희 채팅창에서 진선님께서 앞서 이 버크셔 옥시덴탈 화학부문 인수 이야기도 있던데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 은비 아나운서가 애프터마켓 특징주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옥시덴탈의 화학부문 옥시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고 만약에 성사된다면 양사 입장에서 모두 참 큰 규모다. 2022년 가장 큰 네, 이후. 202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이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클로까지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길 바랬어요, 저도. 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클로가 제출한 원자로 안전 성능 보고서를 단 15일 만에 끝냈다고 밝혔어요. 보통 이런 검토는 한 달에서 두 달, 그렇죠, 네.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오클로가 원자로 라이선스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서인데요. 승인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라이선스 심사 절차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규제위원회는 이번 것만 빨리 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전체 검토 일정을 단축을 해서 내년 초에는 초안 평가 결과까지 내놓겠다고 했어요. 즉 오클로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한층 더 이렇게 발빠르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스포트를 얻은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클로가 또 다른 호재가 있는 게 또 미국 에너지부가 오클로와 트리소 X를 포함한 4곳을 딱 뽑아서요. 첨단 원자력 연료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이 시범 프로그램에 선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원자료에 필요한 특수 연료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탁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는데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 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클로의 기업 가치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클로의 주가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4%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좀 밸류 부담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호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의견 소식에 조금 오늘장에서는 전일장에서는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자, 저희는 정규장에서 탄력을 보였던 UiPath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6%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UiPath 좀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업무 자동화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 회사가 이번에 무려 오픈 AI,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엔비디아랑 손잡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대에 깨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뜨더라고요, 뭐가 이슈가. 그래서 봤더니 이런 대기업들과 손잡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화려하네요. 화려하죠. 먼저 오픈 AI와의 협력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챗 GPT를 자기 회사 업무 흐름에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챗 GPT 커넥터라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쓰면은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이
결정이 훨씬 더 단순해진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은 데이터 분석 쪽인데요. 원래는 기업들이 분석 결과를 얻어도 그걸 실제 업무에 반영하려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존 시스템을 갈아엎지 않더라도 분석 결과를 바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업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별 4개예요.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건 좀 더 특수한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사기 탐지라던가 의료관리처럼 민감하고 아주 복잡한 이 업무들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AI 기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을 딱 펼쳐내면서 사실 오늘 장 안에서 주인공을 골라라 하고 했을 때 전 처음에는 이 UiPath가 아닐까 싶었는데 뒤에 소식들이 너무 많이 빼서 그래서 UiPath는 그래도 3관왕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꽤나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어요. UiPath 또 이 정규장에서도 강한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서 은비 아나운서, 우리 유튜브 최적화 아나운서, 경제방송에서 참 귀한 캐릭터, 그리고 오늘도 귀여워 죽는 줄이라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은비 아나운서 참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변지환 파트너와 돌아올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 모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중요한 날에 저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셧다운 관련해서 밤을 보내고 또 보내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셧다운하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파트너님은 시장 간밤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일중 흐름을 보면, 하루 인트라데이 이제 흐름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는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이제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좀 불안 심리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오전장에는 횡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네.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금리 기나 이대감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기말 리밸런싱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펀드 매니저나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이런 투자 주체들이 이제 성과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분기 말에 포트폴리오 성과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실 현직에 이제 딜러로 있을 때 네. 현장에서 이런 모습도 많이 목격하기도 했었고. 우리 파트너님 입가에 방금 옅은 미소가 잠시 지나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기 말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사실 4분기보다는 3분기에 이런 수급적인 특징들이 시장에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4분기는 이제 12월 연말이니까
이 제각각 연말이나 이런 휴가 스케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4분기보다는 3분기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목격이 되더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 시장을 들어 올렸던 수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이런 어떤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요거는 뭐 초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장은 어제도 강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어제도 강했다.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해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 단기적인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정말 이제 셧다운까지 뭐 오후 1시까지도 봉합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실시가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한 아침 8시 기점으로 미국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공화당 법안이 상원 통과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셧다운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시장에 좀 바로 영향을 받게 될지, 충격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영향은 당장은 좀 미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야 될 텐데, 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90년대 뭐 후반에 클린턴 정부나 아니면 그 뒤에 뭐 오바마 정부 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이었죠.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에. 사실 네. 그때는 최장기간이었어요. 35일 동안. 35일이나 됐었군요. 네, 그때가 이제 최장기였고, 그 당시에 이제 12월 말부터 1월까지 해서 S&P가 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케어 뭐 보조금 연장, 그다음에 뭐 복지 축소,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인데, 사실 셧다운 자체보다는 이 협상 결렬에 죄송합니다. 협상 결렬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진다. 요게 이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셧다운 체제가 들어가면 보통 유급 휴가나 인원 감축, 그다음에 뭐 무급 휴가 형태로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근데 네. 이번에는 트럼프가 과거와는 달리 조금 강한 워딩을 지금 내뱉고 있거든요. 뭐 백악관에서 예산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들은 이 연구 해고를 하는 것까지 대비해라, 뭐 이런 보도들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한 2번 정도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보면 단기 이슈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클린턴 정부 때는 불과 3일 만에 다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때도 뭐 7거래일, 그 다음에 트럼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12월 말 1월 해서 19거래일 정도 만에 이제 모두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셧다운 이슈 때문에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15일 날 또 미국의 군인 급여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제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고 해도 10월 15일, 그러니까 10월 중순 급여일 기준으로는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큰 폭의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셧다운 이 부분이 워낙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이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현재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는데요. 잠시 시장 점검해 보시고 우리 파트너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양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57% 오르면서 3,444선, 지금 오름폭을 키우면서 0.74% 오름세 3,449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71% 강세 847선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소폭의 상승 출발하는데 시총 상위주의 흐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대 상승불을 켜냅니다. 삼성전자 85,100원, SK하이닉스 현재가는 354,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함께 소폭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2% 오르며
10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조금 내리고 있고 한화 오션 역시 강했던 만큼 0.45% 오늘은 소폭의 숨고르기 현재 10만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셀트리온이 1%대의 상승불 켜내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 오늘 1% 내외에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단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1위인 알테오젠이 1.75% 오르면서 4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에 이어서 바이오주 리가켄바이오가 1%대 강세 14만 2,500원, ABL 바이오도 1.84% 오르면서 9만 4천 원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네요. 5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전반적으로 1% 내외의 등락이 조금은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짙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에서는요, 오늘 대형주에 조금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업종지수 1% 넘게 잡히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이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업종이 업종지수 1%대 상승불 역시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과 제조까지도 함께 1%대 강세.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업종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이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속에 출발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에서도 현재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이 코스피와 비슷하게 업종별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 일반 서비스와 섬유, 의류까지도 함께 강세, 비금속까지도 1%대 상승불을 함께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대부분의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상승불, 종이 목재와 음식료, 담배, 강보합권까지도 함께 빨간불 속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동향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오늘 약보합권 속에서 44,900선도 내어준 채 810선, 44,803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원달러는 1,405원에 엔달러 147엔 후반에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일본 증시 잠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간밤에 저희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변재환 파트너와 이어왔고 앞서 이 10월 15일이 군인 급여일이기 때문에 이 일정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이 안에는 조금 봉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간밤에 저희가 지표도 좀 주목할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졸지 고용보고서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또 나왔습니다. 네네. 소비자 심리는 좀 계속해서 안 좋은 데이터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졸트 구직 보고서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구인 건수는 720만 건에서 722만 건으로 사실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레저나 교육, 헬스케어 부분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 쪽에서 좀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네. 97.8보다 둔화된 94.2로 발표를 했고 기타 세부적인 항목들에서 전반적으로 하락된 수치를 발표하면서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게 시장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막상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좋지 않은 이런 어떤 디커플링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떤 미국의 내수 경기를 바탕으로 한 경기 호조가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 부분이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반영을 하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현재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와 어떤 주식시장의 네. 이런 디커플링된 모습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오롯이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순은 좀 최대한 피해야 되는 지금 시기다. 그렇게 보여지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9월달 FOMC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 명분 역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다만 계속해서 어떤 이런 고용이라든지 내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땡겨 쓴 미래 가치의 훼손을 가기 때문에 그쵸, 네. 결국에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이러한 어떤 간극들을 얼마만큼 잘 좀 메워줄 수 있느냐가 이 장기적인 어떤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시장은 경기 호조보다는 이런 대규모 투자,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 너무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항상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채팅창에는 지표환이라는 별명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 별명은 조금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님이 마음에 드는 별명이 나올 때까지 좀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AI 관련된 뭐 대규모 투자, 이런 기대감,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코어위브가 쏘아 올린 소식입니다. 메타의 AI 인프라 계약을 뛰어들다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투자 매력도 투자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코어위브도 어제 말씀하신 대로 메타와 1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12%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0달러인가 30달러에서 250달러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엔비디아의 입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8월 초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82불, 183불 정도로 네.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2달여간의 어떤 이런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수렴 구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비로소 종가상 186.5불, 약 186.5불 정도로 이 상향 돌파를 하면서 요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0불 트라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전히 신규 매수나 비중 확대는 가능해 보인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당장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셧다운 이슈, 그다음에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발표 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이 강력하게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시고 일부 편입을 하시던 아니면 신규 편입을 하시던 어떤 이런 200달러 다음 라운드 피겨가 이제 200달러니까 2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기술적 분석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은 200달러에 대한 트라이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표 깜깜이 시절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되면은 역시나 매수 찬스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M7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M10 이런 명칭들도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 팔란티어, AMD를 포함시켜야 된다. 한편으로는 오라클이 왜 빠지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엘리트 8, 뭐 팹4 이런 명칭들이 또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조합이 많아졌더라고요. 예, 저도 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라클이 최근에 뭐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만 75%를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올랐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135%,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시총 뭐 7위까지 등극을 하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M7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어떤 뛰어난 어떤 미래 성장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부상하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M7이 지고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어떤 새로운 종목이나 기업들이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기존의 어떤 시장을 끌고 가던 어떤 이런 리딩 컴퍼니들, 대규모 투자, 뭐 사업 영역 확대, 이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많아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굳이 이제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수효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침투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처럼 시장 내에서도 어떤 이런 관련 기존 리딩 기업들 외에 새로운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좀 부여를 받고 그런 것들이 또 인정받고 주목받으면서 우리 삶에서 이제 AI의 영역이 커지는 것처럼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런 그 관련 영역들이 커지고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목 발굴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업들 간의 투자 협약이나 투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수십 수백 개의 종목들을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관련 분야들 ETF들이 워낙 지금 미국에는 상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ETF 상품들로 이렇게 바구니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구니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다른 기업들이 M7의 포지션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이런 지금 효과가 퍼지고 있다, 이런 시각 속에서 저희는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시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핵심 광물들에 대한 밸류 체인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히토류 관련해서 MP 머티리얼즈, 뭐 리튬 관련해서 리튬 아메리카스 오늘도 애프터마켓에서 뛰었고요. 우라늄 관련해서는 뭐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광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싶다가도 테마성 움직임은 아닐까,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히토류 채굴부터 생산까지 또 전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그 북미에서는 좀 보기 드문 기업이고요.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미국 정부 투자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죠.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네. 관련한 핵심 자원 그 기업이고,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NRC, 그러니까 미국 핵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소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라늄을 생산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 자원들의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히토류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과반 이상, 거의 80% 가까이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과점을 그쵸, 하고 네. 있고, 이 우라늄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크게 이제 기존에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국가들이.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자원 독립 넘어서서 뭐 자원 안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수요와 공급 사이드로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는 광물 자원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 프로젝트나 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분야예요. 어떤 그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도 허가 하나 받는데 굉장히 오랜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환경 단체라든지 지역 사회와의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 자원 개발 채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들으면 초기에 어떤 그 자본 지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이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섹터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많이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오히려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 보시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좀 이 강한 보조금, 그다음에 인센티브, 규제 완화, 뭐 지분 같은 경우도 직접 인수를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지원들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풋옵션을 걸어준 거죠. 그래서 테마라기보다는
이 하한선을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마성 위주로 그냥 살았다가 소멸하는 그런 걸로 볼 거는 아니다. 다른 재료다. 다른 네네 성격의. 그렇게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 이런 것까지 엎어지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튀었죠. 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그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 계속해서 뭐 더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너무 많이 지금 레벨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풋옵션이 좀 걸려 있는 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꼭 눈여겨볼 섹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나요? 많이 없죠. 그쵸? 네, 많이 없습니다만 워낙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기존에 의존해 있었던 에너지 관련 자원 안보 이런 것들이 어떤 트럼프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지금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밸류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서포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또 워낙 희귀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방향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리튬 포함해서 이런 광물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긴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을 보는 분들은 연휴에도 뭐 절대 쉴 수가 없죠.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고 좀 일정이 뒤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연휴가 거의 이제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연준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 미국 정부에서도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관련한 그다음에 물가 관련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CPI라든지 PC 같은 이런 지표들은 다행히도 연휴가 지나고 발표가 됩니다. 물가 관련한 지표들은.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고용 보고서. 10월 3일 날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 지금 컨센서스는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5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2만 2천이었고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혹은 이제 그 이상 5만이라는 숫자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하락 추세 자체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거와 좀 함께 봐야 될 게 10월 8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9월 FOMC 저희 점도표를 확인했을 때 연내 추가 1회 하느냐 2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준 이 구성원들 간의 이 갑론을박이 좀 있는 어떤 상황.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10년 넘게 이 시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연준 내에서 이런 이렇게 대립이? 대립이 명과 암이 갈리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힌트가 10월 8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빨리 이제 내가 타고 있는 말이 너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빨리 내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하고 동시에 또 가지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저한테 조금만 뭐 내려도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이 빨리 달린 만큼 또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내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잡겠다 이런 욕심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굉장히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마인드 세팅으로 이번 긴 연휴를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긴 연휴 동안 저희가 좀 멘탈 관리를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8일에 나오는 9월 FOMC 의사록 저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가 앞서 지표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해주셨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야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단 10,000원만 있으면 우리 파트너님이 투자자들의 계좌를 바꿔주실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제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식 한 주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한 주 없이 또 포모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아직도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연휴 지나고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제가 이제 실제 제로 베이스 세팅된 실 계좌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채워나가는 모습을 오픈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좋은 이벤트를 한경 글로벌 측과 함께 기획을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를 바꾸는 시간 단 10일, 필요한 건 단돈 10,000원, 정말 좀 눈에 띕니다. 저도 네. 좀 솔깃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와우 글로벌 검색하시거나 02-3490-6616으로 전화 주시면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환, 지표환, 본드환 다양한 별명을 갖고 계시는 변지환 파트너님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중화권 증시에 주목해볼 순서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장팀이었는데 오늘은 팀이 아니라 아장입니다. 우리 아장 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할 거고 오늘 저희가 또 중화권 증시가 휴장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서희 아나운서와 단 둘이서 코너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전일장 흐름 잠깐 살펴보시면요. 상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도 0.87%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경절 연휴 이후에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사중 전에 이재충 상무님이 저희 출연하셔서 좀 말씀을 해주셨죠. 5개년 계획 앞두고 기대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9월 제조업 PMI까지도 6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오늘은 휴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우리 서희 아나운서랑 이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현지 매체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바로 국경절 휴일 일정을 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 증시는 10월 1일,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휴장을 하고요. 홍콩 증시는 1일과 7일에 휴장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장은 또 휴장을 해도 저희가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장은 쉬어가도 저희는 쉬지 않는다는 점 함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어제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어제장이 열리고 중국 본토 A주 그리고 홍콩 H주 모두 반도체 섹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화홍 반도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기사가 화홍 반도체에 대한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불과 보름 사이에 목표 주가를 3차례나 올렸습니다. 이 화홍 반도체는 이러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실제로 어제 화요일장에서는 주가가 17% 넘게 치솟으면서 시가총액 2천억 위안, 약 3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화홍의 선투자, 후효율 전략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상하이의 12인치 신규 팹 가동 확대, 그리고 팹5 인수 추진, 그리고 2027년 28나노 기술 노드 진입 계획을 통해서 생산 능력 확충과 기술 업그레이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또 AI 반도체 기업 캠브리콘도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특정 대상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39.85억 위안, 약 7,571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자금은 대규모 AI 모델용 칩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AI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 분야의 성장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또 미국에서는 상반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최근 5일간 22만 5천 주의 자사 주식을 매도해서 4천만 달러 이상을 현금화한 겁니다. 물론 기업 총수의 지분 매각이 반드시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건 또 아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와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은 확실히 대비되는 점이긴 합니다. 두 나라의 기술력 자체를 비교한다기보단 또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성장 가능성, 이 잠재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실 텐데요. 반도체 업계에서 중국 반도체의 확장 모멘텀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부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주가 부담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가 함께 짚어드렸고 저희가 앞서 이 미증시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에서는 핵심 광물,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역시나 중국은 또 반도체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미중 관계, 저희가 반도체, 히토류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틱톡이나 뭐 에이펙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아 보였거든요. 지금은 좀 어때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좀 회복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또 이제 위기가 슬슬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저번에 틱톡 매각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에이펙의 둘이 만날 거다,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최근 호텔 신라가 돌연 예식장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방문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동안 틱톡 매각 논의가 이어지면서 미중 간 대립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갈등이 깊은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곧바로 보복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 해상물류와 공급망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게 느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선박의 비용 부담을 막고 동시에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또 다른 강수를 뒀습니다. 바로 골든돔 프로토타입 공개입니다. 네. 이 시스템은 미국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글로벌 방위 네트워크 구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번 프로토타입이 전 세계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내놓기도 전에 먼저 가동 가능한 모델을 보여주면서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틱톡 이슈로 양국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였는데요. 항만 규제 맞대응과 글로벌 방위 시스템 경쟁이라는 이런 굵직한 변수가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시진핑의 방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런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또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펙 관련 소식이 또 나오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위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골든돔으로 이름도 미국과 같다는 게 조금 공교롭게 느껴지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업 이슈로 가볼 텐데 샤오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주가가 고전하고 있는 이번 주 초의 흐름을 좀 전해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샤오미는 정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명 애널리스트 권밍치가 스마트폰 출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샤오미 주가 띄어져 있는데요. 네. 5일간의 흐름입니다. 9월 29일부터 보시면 확 하락해가지고 지금 하락해서 지금 어제는 강보합세로 회복을 하긴 했지만 네.
8% 하락, 그리고 나서 2%대 하락, 이렇게 이틀 연속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신뢰가 흔들렸다는 징조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 준혜 아나운서님이랑 샤오미 잠깐 얘기를 하면서 샤오미가 애플 17 시리즈 출시 다음에 그래서 타격을 본 것도 있다라고 너무 말했습니다. 직후라서. 네, 바로 다음으로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 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샤오미 그룹은 2,700만 홍콩 달러, 또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을 투입해서 50만 주 이상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매입 단가는 주당 53.15 그리고 53.25 그 사이의 홍콩 달러로 역대 자사주 매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한 샤오미 17 시리즈는 개시 5분 만에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요. 최고 사양 모델인 17 프로 맥스가 판매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에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도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이 두 축에서 동반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샤오미는 저희가 레이진 회장 얼굴을 띄워놓고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 같은 느낌이 난다면서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약간 네. 파이팅 넘치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네, 그래서 왠지 자꾸 이렇게 8% 하락, 2% 하락 소리 들릴 때마다 좀 아픈 손가락이 느낌이 듭니다. 네, 17 시리즈도 반응이 좋고 또 자동차, 반도체까지 이렇게 명확한 청사진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샤오미 화이팅! 네, 샤오미 파이팅까지 함께 전해주셨는데 우리 서희 아나운서 지금 얘기하는 동안 저희가 함께 봤던 기사는 좀 어떤 내용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게 아까 홍콩 달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사주 매입. 샤오미가 네, 그렇습니다. 2,700만 홍콩 달러를 매입했고 50만 주 이상을 구매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역사 최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역사 네. 최고. 그렇습니다. 와, 역사 최고 자사주 매입 소식을 알려온 샤오미의 자신감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트리 이야기 살펴볼까요? 네, 유니트리입니다. 유니트리는 로봇 전문 기업이죠. 그쵸. 이번에 유니트리가 특허 침해 소송 1심에 제기가 됐었는데요.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항저우의 르웨르미르 화장품 유황공사가 유니트리가 자사의 발명 특허권을 침해했다라며 소송을 했던 겁니다.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6일 유니트리가 발명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로봇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유니트리는 지금 비상장 기업인데요. 함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인데요. 9월 초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또 들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유니트리의 중국어 이름입니다. 위슈커지라는 이름이고요. 딱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소송을 겪으면서 기업이 좀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두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샤오미, 위기 속의 반전 카드인 자사주 매입, 또 유니트리의 법적 리스크 해소까지 이 두 기업 모두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래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와 유니트리 저희는 개별 기업 이슈까지 우리 아장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장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김서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오늘은요, 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 정말 이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간혹 버블이나 이런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도 꼼꼼히 해야 하는 게 요즘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 4분기 시장과 이 시장 경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선 오늘 또 참 중요한 날에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셧다운 지금 오후 1시까지 좀 이게 봉합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또 지표들이 발표가 연기가 되잖아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좀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지 않을지 여기까지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뭐 다소의 혼란은 뭐 있을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준, 그러니까 10월 FMC가 이제 10월 말에 있는데요. 그 10월 말 FMC 회의 결정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 그러니까 연준 회의가 있기 전까지 계속 셧다운이 유지될 가능성은 사실 커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에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셧다운이 된 사례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일주일 내,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하루 내에도 사실은 이제 봉합이 되면서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고용 지표, 또 다음 주에 어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FOMC 회의 이전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지표가 어떤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그럼 연준의 결정에 뭐 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지표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뭐 크게 뭐 하회하거나 상회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연준이 지난 9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갑자기 10월에 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두 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 흐름 자체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다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 대규모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연준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10월 FOMC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FOMC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셧다운이 일어나더라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10월과 12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견 대립은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좀 인플레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물가가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이제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좀 끈적거림이 분명히 있죠. 이게 올라가지도 하고 내려가지도 않는 약간 중물가 이런 느낌. 예, 뭐 중물가 흐름이 계속이 되고 있어서 연준은 뭐 이게 관세 어떤 그 가격 전가로 인해서 혹시라도 물가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경계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노동시장, 고용시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크게 악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신규 수요, 신규 고용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물가에 사실은 정책적인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고용시장을 방어하는 쪽에서의 어떤 정책 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내 뭐 10월, 12월 두 차례 남은 연준 회의에서 과연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가 변수이긴 하지만 저는 두 차례 모두 다 인하할 거로 좀 생각을 좀 여전히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연준 내 어떤 입김이랄까요? 입지 자체는 상당히 이전보다 더 강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연내 두 차례 어떤 금리 인하를 계속
계속 좀 예상하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서는 조금은 고용의 무게추를 둘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 금리 인하 2회,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나 높게 점쳐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래도 4.2선에서 4.1선 뭐 이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당분간의 국채 금리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좀 하방 경직성을 좀 계속 가져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지난해도 사실은 이게 네. 유사한 패턴이었는데요. 지난해도 9월에도 50bp 이제 우리가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오히려 조금은 더 상승했던 어떤 모습이었는데 최근도 다소는 좀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장기물이 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물가가 뭐 지금 PCE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뭐 2% 후반대 2.7에서 2.9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이 물가 부담이 분명히 하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정부 부채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프랑스, 영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역시 지금 그 정부 부채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게 관세 수입이 사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재정 수지 그 적자 규모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이 계속해서 재정 적자라는 부분에서 네. 상당히 조금 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시장은 뭐 특히 이제 투자 우리가 뭐 채권 자경단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좀 취약점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는 뭐 투기적인 세력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러한 영향들 자체가 작용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상보다 성장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2분기 성장률 3.8%가 나왔고 3분기도 상당히 뭐 3% 내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를 보게 되면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될 이유 자체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내 한 2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경우에는 조금 좀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3%대 진입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게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년 들어가서 아마 특단에도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스몰 QE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작동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좀 완만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체가 연말 연초로 갈수록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하방 경직성을 지니겠지만 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분기 전체적인 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위원님께서 최근에 발간하신 리포트를 또 꼼꼼하게 보고 왔습니다. 소거름 경기, 경주마 증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경주마 증시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소거름 경기, 뭐 우직하게 완만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계속해서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회복 속도를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오히려 좀 예상보다 조금 뭐 소고름보다는 빠른 어떤 경기 흐름을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이게 회복을 할 것처럼 좀 보이다가도 다소 좀 주춤하고 또 다소 좀 회복하다 주춤하던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중국 또 사실은 경기 자체가 뭐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조금 뭐 증시는 계속해서 뭐 상승 그러니까요. 최고치를 뽑고 있지만 지금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흐름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뭐 일본 경기도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뭐 아주 뚜렷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흐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좀 확인이 가능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경기 회복세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소고름이라고 표현한 거는 글로벌 경기가 그러면 여기서 더 뭐 정체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직하게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저는 3조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현상,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러한 힘이 비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얹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거름 경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저희가 중국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이 위원님과 카메라가 돌고 있는 동안에 잠시 방송 대기하면서 자산 가격이 최근에 참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 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다 함께 오르니까 에브리싱 랠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근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사실은 딱히 안 좋은데 뭐 증시 전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붐, 또 여타 뭐 금 가격도 오르고요.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있습니다. 뭐 그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정책적인 힘들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부분에서는 신정부의 어떤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뭐 다른 나라 역시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재정이라든지 통화 자체를 완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시중의 유동성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키우는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경기와 달리 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뜨거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20대, 30대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포모 비슷하게 이게 뭔가 이 자산 가격 랠리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뭔가 뒤처진다라는 어떤 위협,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좀 자산 가격 자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자산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자체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조금은 이 경기하고 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맞물린 어떤 현상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모멘텀이 없냐, 그건 아니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AI 사이클, 이러한 신기술 사이클 자체가 워낙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 자체를 심차게 좀 끌고 가는 주된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삼저 현상에 대한 언급도 있더라고요. 이 삼저는 어떻게 삼저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사이클, 예, 그러니까 미 연준도 금리 인하 사이클인 거고, 뭐 유럽은 이미 조금 멈추면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고, 중국도 이제 금리 추가 금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에서 저금리 기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 또 최근에 뭐 달러 소폭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4년 내 최저치 수준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유동성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넘쳐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제한 지역에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을 그럼 우리가 뭘 찾을까라고 보면 유가가 지금 한 2불, 3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조업 경기라든지 또 소비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 50불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삼저 현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하나 조금 더 붙은 게 있죠. 반도체. 우리가 레가시 디램이라고 하는 반도체 가격 자체의 급등이라는 부분 자체도 뭐 아시아 국가들, 뭐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해서 이러한 반도체 어떤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경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3+1의 효과 자체가 조금 기대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반도체까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저는 조금 뭐 워낙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폭발적으로 오르고, 특히 이제 뭐 하반기만 따지면 뭐 전 세계에서 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른 상황들에서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좋을 수 있는 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과거부터 찾아보면은 말씀드린 3+1, 그러니까 3조 효과 플러스 반도체 경기까지도 여기서 얹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달 수출이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불을 뿜었고요. 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내년까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약간의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동력 자체가 상당히 좀 보강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4분기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자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혹시 잠시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망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국경절 연휴 이후에 뭐 추가 부양책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사중전에도 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뭐 전 세계 흐름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뭐 지금
뭐 중국 경기를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딱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뭐 네.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고정 투자가 거의 0%대 뭐 나올 정도로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럼 증시는 이렇게 좋냐라는 그쵸, 네.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중국도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도 사실은 지금 AI 산업 아까 뭐 사중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중전에서 또다시 AI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책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발표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보면은 미국과의 이 AI 경쟁에서 중국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AI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국도 보게 되면 모든 업종이 좋아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들 장세가 전반적으로 증시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경기와 증시 간의 어떤 차별화 현상 자체는 중국도 좀 4분기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번엔 좀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3저 중에 저달러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협상과 같은 그런 리스크 요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환율의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거를 좀 재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화가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될 요인보다는 사실은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다가갈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내 경기 자체는 미약하지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9월 달에도 보게 되면 지금 무역 수지가 9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기록을 한 상황, 9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아마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자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저희가 세계 국제지수 편입을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도 아마 외국인 자금이 사실 많이 유입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원화가 약세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강세 요인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과 사실은 가장 동조화가 심한 것이 엔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다음 달에 아마 비교 저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달 말에? 네. 이번 달이죠. 네, 10월이네요. 10월에 들어서.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아마 그거에 좀 추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투자 협상 결과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말 환율 자체는 1,400원대라기보다는 1,300 중반, 한 1,360원 언저리 이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N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마침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가 함께 주시해야 되는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29, 30일에 예정된 일본은행 이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박상현 전문연구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위원님 명절 잘 보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마켓 인터뷰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